이번에는 언어의 구조상 우리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전 시간에 했고,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 그 체계성에 있어서, 곧 체계성에 있어서 개방적 선택이냐 폐쇄적 선택이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메모를 하면 모든 언어는 규범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 언어만의 문법과 규칙을 가지고 있어. 이걸 언어의 규칙성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언어나 그 자체로 문법과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느 나라 언어든 그 자체로 문법과 규범을 가지고 있는 성질을 언어의 규칙성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요걸 하나 더 메모하시고요. 자, 이제 담화로서의 언어, 즉 언어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언어의 기능. 자, 그러면요, 담화로서의 언어는 실제로 장면 속에 말하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고, 즉 그 둘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있겠죠. 그럴 때 그 말의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언어의 기능이라고 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언어의 특성을 봤다면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언어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의 기능에는 첫째가, 언어의 기능 5가지, 6가지를 그냥 쭉 나열하지 말고 일단 상식적인 접근을 해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니까 결국 언어의 1차적인 기능은 내 생각을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표현하는 거라고. 그래서 언어 소통의 가장 1차적인 기능은 표현의 기능이야. 표현의 기능. 즉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또 거기 맞춰 내 생각을 표현할 거 아니에요. 반면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중에는 상대에게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본능적으로 내뱉어지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놀랐을 때 악 하고 소리 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기쁠 때 와 하고 탄성한다거나, 그렇죠? 또 너무 화가 나면 에이씨 하고 욕설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꼭 상대방을 고려해서 표현한 게 아니지. 그런 건 뭐라고 하냐면 표출적 기능이라고 하죠. 표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기능은 크게 2가지예요. 즉 청자를 고려하는 것, 청자를 고려하면 표현적 기능이라 하고, 반면에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놀람이나 감탄을 드러내면 즉 이때는 표출적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이 표현적 기능 안에서 다음과 같이 이 금은 무게가 5kg이다 하면은 이 금의 무게가 5kg이라는 정보를 알려준 거죠. 이렇게 어떤 사물에 대한 사실을 말해준 거야. 또 어서 출발하시지요 하면은 청자에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태도를 말한 거야. 또 이 책은 참 재밌다라고 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태도, 재밌다라는 말을 한 거고, 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철수는 공부하지 않은 것 같아, 즉 확신성을 공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미흡하다는 확신의 여부를 말을 한 거지. 또 나는 조그만 일에도 괴로웠다 하고 감정을 드러낸 거야. 이 모든 게 다 무슨 기능이라고? 표현적 기능이야. 여기까지 했지? 그래서 언어의 표현적 기능은 곧 전달의 기능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전달의 기능을 따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즉 언어의 표현적 기능은 곧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표출적 기능은 밑줄 쳐 본능적으로 즉 사용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자에 대한 반응을 고려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뭐 어이구 아파 이러거나 에그머니나 라고 표현하거나 이렇게 주로 감탄사를 이용해서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걸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은 이와 같은 언어의 표현적 기능이든 표출적 기능이든 이걸 저장 매체에 담아두면, 그래서 신문이나 서적, 방송 또는 CD 등 이런 저장 매체에 보관하면 이를 그 저장된 매체에 보관된 언어를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은 언어 본래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기보다는 그런 저장 매체에 들어있을 때 그걸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 하지. 그러면 언어가 정보를 전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한 것이 바로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지. 메모해요. 그래서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은 밑줄 치면 되겠다. 언어의 전달 기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정보 전달의 성격이 강한 것이 바로 지식과 정보의 보존 기능이야. 자, 그 다음 이제 언어를 통해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마침 청자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하면, 무언가를 하라 또는 하지 마라 이런 명령이나 금지를 나타내면 그걸 특별히 뭐라고 불러? 감화적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화적 기능은 별도의 기능이 아니라 표현적 기능 안에서 보다 더 청자에게 명령이나 금지를 하게 되면, 명령과 금지를 하게 되면 이를 표현적 기능이다. 아니, 감화적 기능이다. 명령 금지가 강하면 이걸 감화적 기능이다. 감화적 기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일찍 일어나라 명령하거나 좀 더 일찍 일어나자 하고 청유문의 형태, 좀 더 일찍 일어날 수 없겠니? 이런 의문문의 형태로도 상대에게 실제 행동을 유도하게 한다면 이는 표현적 기능 안에서도 뭐라고 부른다? 감화적 기능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진술 형태 자체는 그런 명령이나 금지가 없지만 그 의미가 명령, 금지를 드러낼 때 우리가 감화적 기능이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는 건 건강을 위해 좋다. 이 말은, 이와 같은 표현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일찍 일어나라 라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은 건강에 좋다라는 것은 표현적 기능 안에서도 뭐가 강하다? 감화적 기능이 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 것은 표현적 기능과 감화적 기능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표현적 기능이 더 넓은 의미지. 그 표현적 기능 안에서 보다 더 청자에게 명령이나 금지하는 걸 감화적 기능이라 하는 거지. 또 선거 유세에서, 이게 선거 현장에서 그는 유능한 정치인이며 훌륭한 인격자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뽑아달라 이거지. 자, 봐봐. 만약에 선거 유세가 아닌데 저 사람은 참 유능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인격자야. 이거 무슨 기능이야? 표현적 기능이야.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 걸 얘기한 거잖아. 근데 이게 마침 이 말이 선거 유세장에서 얘기를 했어. 누구한테? 그 유권자 앞에서. 그러면 이때 이 말은 어떤 성질을 갖는 거야? 감화적 기능의 성질을 갖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거 운동원도 아닌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내가 이 사람 좋아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지합니다. 이런 걸 해도 선거법에 위반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히 그런 정치에 있어 중립을 요구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 이런 경우에 선거가 내일 모레인데 대학에서 그래도 A 국회의원이 최고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거 기간이 아닌 다른 때에 그래도 A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이러면 이건 그냥 표현적 기능이야. 그렇죠? 그런데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그 앞에서 A라는 사람은 즉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이는 투표를 독려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걸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서 그 문맥의 의미를 판단해야겠다 이런 얘기죠. 또 광고문에서 본 제품은 견고하고 값이 싸면서도 최고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는 이 광고는 결국 이 제품이 좋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야? 사라 이거지. 따라서 가마적 기능이 강하죠. 또 침묵은 금이다라는 이런 격언은 단지 침묵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뭘 우리한테 말하는 거야? 입 다물고 있어라. 쓸데없이 자꾸 말하는 것보다는 침묵이 곧 더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한 번쯤 생각해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을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귀족층, 즉 권력층은 뭐 했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말하기 훈련을 시켰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우리가 침묵이 금이지 뭐, 아유, 입 다물고 있는 게 자리 보존하는 거지. 이따위 말들은요, 오히려 즉 기득권층에서는 강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랫사람들에게 강조하는 말이라는 거. 오히려 자기 자녀들에게는 뭘 강조했어? 상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 그리고 글을 쓰는 방법.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고 표현하는 것은 민주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이지 결코 입 다물고 있는, 침묵하고 있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미덕이다,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들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간사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당한 말이 될 수도 있고. 이해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조건 옛사람들이 말한 격언이다 그걸 따르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은 우리가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마침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거죠. 주로 인사말을 주고받거나 안부를 주고받거나 또는 날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점심 드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사납군요. 그죠? 또 아침에 만났을 때 오늘 얼굴이 밝아 보여요. 이런 말. 또 옷이 어울립니다. 이런 말. 또는 요새 너무 날씨가 덥지요? 이런 말들은 그냥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말이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거지. 이런 기능을 언어의 무슨 기능이라 해? 친교적 기능 또는 사교적 기능이다 라고 해. 근데 똑같이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말이 의사가 방금 어제 수술을 마치고 누워있는 환자에게 수술이 잘 끝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친교적 기능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표현적 기능이 되는 거야. 그렇죠? 또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남자가 어제 휴일은 잘 보내셨어요? 라고 묻는 건 그건 친교적 기능이 아니라 뭐야? 표현적 기능이 되는 거야. 네가 뭘 했는지 관심이 있다 이런 의미잖아. 선생님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러브가 어려운 거야 임마.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친교적 기능을 하는 말인지 그죠? 그냥 동료로서 남자 동료가 여자 동료에게 이게 친교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건지 이게 판단이 어려운 거야. 근데 이제 시험에서는 판단할 수 있게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교적 기능, 친교적 기능은 곧 친밀한 관계를 위해 인사말을 주고받거나 아니면 날씨와 관련된 말을 하는 걸 말합니다. 대신 이 경우도 무조건 식사하셨습니까가 친교적 기능이다라고 외우면 안 되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다음. 이제 미적 기능은 뭐냐면 이왕이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아름답게 하자는 거야. 근데 그 아름답게 하자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말하기 쉽고 듣기 좋게 하자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미적 기능이란 밑줄쳐 청자가 듣기 좋게 그 말을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이왕이면 듣기 좋고 말하기 좋게 하자는 거지. 근데 이게 극대화된 게 바로 시잖아요. 그죠? 시의 언어는 이런 아름답게 쓰는 표현의 극대화된 표현이거든. 그래서 이 미적 기능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불러? 시적 기능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시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듣기 좋고 아름답게 쓰려는 것이 바로 미적 기능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관어적 기능은요. 관어적 기능은 언어와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을 찾아 예를 들어 골막하다라는 단어를 처음 봐서 골막하다가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았더니 골막하다는 어떤 그릇에 물건을 담는데 조금 모자라게 담는 것, 조금 모자라게 채우는 걸 골막하다라고 하죠. 그럼 골막하다는 낱말을 찾으면 그것에 품사, 형용사를 써놓고 그런 다음 어떤 물건을 모자라게 채우다, 조금 모자라게 채우다라고 설명을 써놨겠지. 그 설명하고 있는 그 기능을 뭐라고 부른다고? 관어적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기능을 뭐라고 부른다? 관어적 기능이라고 부른다. 이해됐죠? 예를 들어 자당이라는 말을 찾았더니 상대방의 살아계신 어머니를 높이는 말, 그래서 상대방의 어머니를 높이는 말로 자당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설명이 바로 관어적 기능이라고.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언어의 기능을 학습했습니다. 다음, 거기 문체라는 것은요, 실제로 문장을 만들었을 때 그 글쓰기의 스타일을 문체라고 하는데, 이 글쓰기의 스타일이 과거에는 간결체니 만연체니 이런 것들도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좀 유행이 벗어났어. 그래서 요 낱말의 뜻만 살짝 알아두면 돼. 자, 먼저 표현이 짧아. 문장이 짧아. 그러면 뭐라고 불러 그거를? 간결체. 반면에 문장이 기네. 이어진 문장이 있고 막 안긴 문장이 있고 길어. 그러면 뭐라고 불러? 만연체. 또 논설문처럼 뭔가 좀 의지가 강하고 센 발언을 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해? 강건체. 반면에 수필처럼 좀 더 부드럽고 즉 수식이 많고 이런 표현을 쓰면 우유체라는 말을 해요. 또 수식이 많으면 화려체라는 말을 하고, 우리 사람도 뭐 액세서리나 옷차림이 화려하면 아 스타일이 화려하다 이런 말 하잖아. 반면에 뭐 바지에 티셔츠에 이렇게 간단하게 입으면 아 그때는 뭐 검소하다 또는 뭐 심플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따라서 화려체의 반대말이 뭐야? 건조체야. 그러니까 수식이 많으면 화려체, 수식이 적으면 건조체. 또한 그 위로 올라가면 구어체, 문어체란 말이 있어. 구어체는 뭐야?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어투. 대화에 사용하는 어투를 구어체라 하고, 문장에 주로 사용하는 어투는 뭐라고 불러? 문어체. 그럼 이런 말, 너랑 나랑 내일은 소풍을 가자. 너랑 나랑 내일은 소풍을 가자. 이거 구어체야, 문어체야? 구어체지. 너랑 나랑 이런 표현들은, 또 너한테, 나한테 이런 표현들은 구어체, 대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지. 그치? 반면에 너와 나 이렇게 접속조사를 분명하게 쓰면 얘는 문어체의 표현이 되고, 또 우리 문어체에 많이 나오는 말 있잖아. 이것은 뭐뭐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평소에 우리 말할 때 써요? 거의 안 쓰지. 대신 이건 뭐야? 이런 말. 이건 이런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그런 건 이제 구어체라고 하는 거지. 다음, 한문체는 한문으로 쓰는 거고, 국한문 혼용체는 국어와 한자를 섞어 쓰는 거고, 반면에 국문체는 국어로 쓰는 거야. 그럼 질문,
현재 우리의 모든 공문서, 서류는 어떤 문체를 쓰죠? 국문체죠. 한글 전용입니다. 한자 섞어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따라서 지금 모든 공문서는 국문체, 한글 전용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언어 사용자의 성격에 따라 그 집단적인 특징을 드러내면 유형적 문체라고 하고, 실제로 글 쓰는 작가마다 두드러진 걸 즉 개성적 문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형적 문체라는 것은 그 시대나 지역, 계층에 따라 시대나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이 말하기의 스타일이, 글쓰기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걸 유형적 문체라 하고, 반면에 작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필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드러나는 특징을 개성적 문체라고 해요. 그러면 개성적 문체는 주로 문학적인 글에서 유용하겠고, 이렇게 일반적인 글에서는 유형적 문체가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말에서 유형적 문체의 종류를 보겠는데, 방금 유형적 문체는 어떤 집단이 시대나 지역이나 계층이나 사회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회 계층에 따라 달라질 때, 계층에 따라. 그러니까 양반층이 쓰는 말투와 평민층이 쓰는 말투가 다를 때, 이때 그 문체는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문 봐봐. 예문에 보면 박두세의 요로원 야하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구절을 예로 준 다음 그대랄 상등 양반의 반맞기를 가르치리라 하는 이 예문을 준 다음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유형적 문체의 특징은, 그러면 문체는 뭘 반영한다?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 이렇게 답하는 거지. 자, 예문을 보면 그대랄, 항상 고전을 대할 때는요, 현대어로 똑바로 풀이하는 게 1순위야. 자, 그대랄 할 때의 랄은 목적격 조사 르이 아니라 에게라는 뜻이야. 그대에게 상등 양반의, 즉 최상위 계층인 양반들의 밥 먹기를 가르치겠다. 이때 밥 먹기란 식사 예법을, 식사 예절을 가르치겠다 이거지. 종이 진지를 고하거든 올리라 하지 말고 양반은 뭐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야? 드리라라고 하고, 숭냉을 먹으라 하거든. 즉 숭늉이지. 숭늉을 먹을 때에도 가져오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한다는 거야? 진지하라라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양반층은 드리라라고 말하고 진지하라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말의 어투가 양반과 평민이 다르다는 걸 반영하죠. 따라서 이는 문체가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는 증거지. 자, 아래 예문에서도 흥부전의 한 대목인데, 밥이 어떻게 중요한 것이라고 밥상을 치셨소. 밥이라 하는 것이 나라에 오르면 수라요. 이때 나라는 누구야? 임금이야. 임금께 올릴 때에는 뭐라고 부른다는 거야? 수라. 여러분들 수라는 분명히 한자어로 수라라고 쓰는데 이게 몽고어입니다. 외래어예요. 수라라는 말은 몽고에서 들어온 외래어입니다. 그래서 수락관 할 때 시옷을 붙이지 않죠? 왜? 외래어라 사이 시옷을 붙이지 않는 겁니다. 수락관. 그래서 수라는 임금이 먹는 밥을 말하죠. 이게 양반이 잡수면 뭐라고 불러요? 진지라고 부릅니다. 진지라고 부르고, 하인이 먹으면 입시라고 부르고, 제배가 먹을 때에는, 자, 제배란
동년배죠. 서로 비슷한 계층. 동년배가 먹을 때에는 밥이라고 부르고, 제사했을 때에는 진매라고 부르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가요? 라고 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같은 밥이 임금이 드실 때와 양반이 먹을 때와 동년배가 먹을 때와 표현이 다르다 이거야. 이건 결국 문체가 뭘 반영한다? 계층을 반영한다는 증거죠. 여기까지 했죠? 이번에는 춘향전에 역시 한 대목인데, 농부와 이몽룡의 대화야.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몰래 숨어갈 때 길가에 농사짓던 농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몽룡은 처음 보자마자 반말을 하고 농부들은 존댓말을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양반은 하대를 하고 아랫사람들은 양반에게 뭘 했다는 거야? 존대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문체가 뭘 반영한다? 즉 계층을 반영한다는 증거죠. 이해됐어요? 자, 요 예문도 같이 보면, 전원군 여복시, 이때 여복시 하면 여복의 말이야. 하대한 거야. 전원군 여복의 검은 소로 밭을 가니 컴컴하지 아니한지. 자, 검은 소로 밭을 가니까 컴컴하대. 그러면 누런 소로 밭을 가면 누래지고, 이건 말장난한 거죠. 이런 말장난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언어 유희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 유희가 드러나고 있는 거지. 응? 검은 소로 밭을 가니까 컴컴하다라고 하는 건 언어 유희를 반영하는 거지. 농부가 대답하기를, 농비 할 때 이 모음은 주격조사죠. 농부가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격조사 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모음이 주격조사를 대신한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농비라는 말은 농부라는 말에 주격조사 이가 온 거라고. 원래 모음으로 끝나면 가를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가라는 주격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를 썼다고.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농부가 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농부가 대답하기를, 그러기에 발그라고 볕 달았죠. 그래서 발그라고 볕을 달았다. 원래 이 볕은 농기구의 일종인데 얘가 발음이 뭐하고 똑같아? 햇볕의 볕과 똑같죠? 그렇지? 둘 다 대표음이 볕하고 디귿으로 나잖아. 그러니까 햇볕의 볕과 농기구의 볕을 역시 농부도 말장난을 한 거야. 즉 뭘 한 거라고 이런 걸 언어 유희를 했다라고 말하죠. 뭘 이용한 거야? 동음이어를 이용한 거지. 햇볕의 볕과 농기구의 볕이 서로 발음이 같으니까 동음이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를 했지. 덥기에 볕 달았으면 응당 더우려니 덥기에 성회장 붙였지요. 자, 농부는 계속 하어체를 썼죠. 뭐뭐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농부는 이몽룡에게 높임말을 쓴 거야. 성회장 붙였으니 응당 차지. 차기에 쇠에게 양지머리 있지요. 이렇게 농부는 하어체를 써서 처음 보는 이몽룡에게 높임을 쓴 거예요. 이해됐죠? 이건 역시 뭘 보여준다? 바로 평민층은 양반층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높임을 쓴다는 것이고, 이는 문체가 뭘 반영한다?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는 증거죠. 이해됐죠? 이렇듯 수작할 때 수작 밑줄 치고, 우리가 수작 그러면요,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 즉 둘 다 술주자가 들어가.
그래서 원래 수작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야? 술잔을 주고받다 이 말이야. 원래는 술잔을 주고받다라는 말에서 왔어. 그런데 이 수작이라는 말이 원래의 뜻과는 달리 점점 어떤 뜻이 돼? 괜히 귀찮게 말 거는 것. 괜히 귀찮게 말을 걸 때 수작 부린다라는 말을 하지. 원래는 술잔을 주고받다는 뜻의 한자어인데 이게 점점 귀찮게 말을 걸다라는 의미로 변화된 거죠. 그러면 질문. 이렇게 수작이라는 낱말이 원래의 뜻과는 달리 귀찮게 말을 주고받다라는 의미로 변화됐어. 이는 언어의 특성 중 뭘 반영한 거야? 언어의 특성 중 뭘 반영한 거야? 세월이 흐르며 언어의 의미가 변화되니까 그럼 언어의 특성 중 뭘 반영한 거야? 역사성을 반영한 거고. 이런 역사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언어의 어떤 특성 때문이야? 자의성 때문인 거고. 또 질문. 언어가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데 지금 수작이라는 낱말은 더 나쁜 의미로 바뀌었어요? 더 좋은 의미로 바뀌었어요? 나쁜 의미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는 언어가 나쁘게 변화하며 타락했다라는 말을 해요. 언어의 타락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의미로 바뀌며 향상됐다라는 말을 해요. 더 좋은 의미로 바뀌며 향상됐다라고 해요. 우리 작년에 표준국어 사전에서 너무라는 말을 이제 부정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도 쓸 수 있다라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 많아, 너무 커, 너무 무서워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썼던 말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 좋아,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라는 말도 쓸 수 있게 변화됐어. 그럼 이 경우는 더 좋은 의미로 변화됐으니까 언어가 뭐 했다? 향상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의미 변화에는 향상되는 경우와 타락하는 경우. 알겠죠? 더 좋아지는 의미로 변하며 뭐라고 불러? 향상됐다고 하고 더 나빠지는 의미로 변화하며 타락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수작할 때 한 농부가 내달하며 니로되 내달하며 니로되 하면 말하기를 우스운 자식 다 보겠다. 이때 우스운 자식은 누굴 말해? 이몽룡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반말 찍찍하고 있는 이몽룡을 가리켜. 저 우스운 자식 다 보겠다. 얻어먹는 비렁뱅이 녀석이. 그러니까 이몽룡이 지금 어사또로 몰래 숨어 들어오니까 옷차림이 거지 행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먹는 비렁뱅이 녀석이 반말 짓거리가 웬일인고? 저런 녀석은 군중을 알게. 군중을 알다 밑줄 치고. 이때 군중을 알다라는 말은 예의 범절을 알게 이 뜻이야. 이때 군중을 알다라는 말은 원래 무게를 달아본다는 얘기지만 여기서 말의 무게를 한다는 얘기는 곧 예의 범절을 알게 이 말이죠. 저런 녀석은 예의 범절을 알게 아예 혀를 순배제하면 뿌리째 순배제하면 뿌리째 순배제하면 뿌리째 빠일까 보다 뽑아버릴까 보다 이 말이 굉장히 거칠죠. 그러니까 저런 놈은 예의 범절을 알게 혀를 뿌리째 뽑아버릴까 보다 라고 한 거예요. 그 중에 늙은 농부가 내달하며 말하길 아서라 이에 그 말 마라. 그분을 솜솜 뜯어보니 솜솜이라는 말은 자세히 솜솜하면은 자세히 즉 그분을 자세히 뜯어보니 살펴보니 말이지. 자세히 살펴보니 주제는 비록 허술하지만 주제란 뭐야? 옷차림은 비록 허술하지만 손길을 보니 손을 보니 양반님이 적실하고 분명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손이 고생한 티가 없다는 거야. 우리 지금도요 손을 보면 그 사람이 험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죠. 아우 저는 곱게 자랐어요. 그런데 손에 죄인 주부습진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그건 거짓말인 거지.
또 아유 저는 사무직이라 펜을 잡고 삽니다. 근데 손을 봤더니 뭐야? 전부 근육이고 굳은 살이야. 그럼 얘는 삽질한 거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손은 거짓말을 못 한다고 하죠. 아유 저는 기타 잘 치는데요. 근데 손을 봤더니 뭐야? 기타 친 굳은 살이 없어. 그럼 이건 뻥이지. 그렇지? 그래서 손을 보니까 이거 양반인 거야. 고생한 게 아니야. 뭐 자기 손을 보고 있니? 자, 그래서 이 양반인 거야. 아니 여러분들이 뭐 하고 살았는지는 본인이 알 텐데 무슨 손을 쳐다봐. 자, 이 손을 보니까 양반임이 분명하더라라고 말을 한 거야. 세폭자락이. 세폭자락. 즉 세폭자락 하면 뭐야? 그 옷에 도포자락이. 도포자락이 바히하면 전혀. 바히하면 전혀. 맹물은 아니로세. 그러니까 저게 보통 놈은 아닌 것 같더라 이 말이지. 저런 것이 어사같이 무어온다. 이때 무어온다라는 말은 숨어 들어온다 이 말이야. 저런 것이 어사같이 무어오니라 하면은 숨어 들어온다. 우리 교재에 무섭다라고 써놨는데 무섭다라는 설도 있지만 숨어 들어온다라는 말이 더 정확해. 즉 저런 것이 어사처럼 숨어 들어온다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요. 방금 여러분들은 문체가 계층을 반영한다는 증거로서 지금 3개의 지문을 읽었어요. 주로 시험은 여기에 집중돼요. 그리고 그 옆에 문체가 사회 제도를 반영한다 해서 남자와 여자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구이라는 여성이 선혜라는 남자에게 높임을 하고 선혜라는 남자는 구이라는 여성에게 낮춤말을 해요. 이는 당시의 가부장적 제도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가 달라지는 거야. 이는 사회 제도 및 구조를 반영한다라고 말하는 거야. 다시 한번 남자가 여자에게 하대를 하고 처음 봤는데 여자가 남자에게 높임을 쓰는 건 이 남존여비의 그런 가족제도 속에서 남존여비의 가족제도를 반영하는 거지. 따라서 이때 월인석보에 나오는 이 구절은 바로 사회 계층이 아니라 사회 제도 및 구조를 반영한다. 이 결과적인 해석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똑같은 점을 칩니다라는 점을 본다라는 그 외침의 말로 문수하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시골 봉사는 문수하오라고 외치지만 서울 봉사는 문수하고 외치지만 시골 봉사는 똑같은 말을 문복하오라고 외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점을 치는 건데 즉 서울 봉사는 문수하오라고 외치고 시골 봉사는 문복하오라고 외친다는 거지. 이는 문체가 뭘 반영한다? 지역을 반영한다. 문체가 지역을 반영한다는 증거지. 또 마지막 예문에 보면 1920년대에는 주인을 찾을 때 이리 오너라 또는 시골에서는 주인 계십니까? 그러나 요즘은 어디서든지 여보세요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 주인을 찾는데 서울에서는 이리 오너라 라고 하고 시골에서는 주인 계십니까? 라고 한다. 이건 문체가 뭘 반영한 거야? 지역을 반영한 거야. 지역을 반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이게 20년대에는 그렇게 불렀지만 요즘은 시골이든 서울이든 상관없이 전부 여보세요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즉 지역에 상관없이 요즘 시대에는 여보세요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는 문체가 뭘 반영한다? 시대를 반영한다. 과거의 20년대에는 이리 오너라, 주인 계십니까? 이랬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트에 방문해서 띵동 그런 다음 이리 오너라 이래요? 아니잖아. 지금은 이제 그와 같은 표현을 안 쓰지. 이는 문체가 뭘 반영한다? 시대를 반영한다라는 증거야. 자, 나머지 지문은 이 결과론적인 것. 그러니까 이 지문이 사회에 무엇을 반영하는가? 이걸 익혀두라고. 이해돼요? 반면에 스님이 앞에서
꼼꼼히 풀어줬던 건 단지 문체가 사회 계층을 반영한다는 증거뿐만 아니라 그 지문 자체가 자주 출제가 돼. 그래서 풀어준 거니까 그 지문을 좀 꼼꼼하게 읽어두자. 그러나 나머지는 지문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다만 그 지문이 무엇을 반영하는가 이걸 지금 설명한 거야. 이해됐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뒤에 문제는 이 심화반 시간에,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끝내고 심화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국어의 이해라는 파트를 보시고 여기서 우리는 국어의 특징을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언어의 특성을 공부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언어의 기능을 공부했고 그리고 문체의 종류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즉 국어의 특징과 그리고 좀 더 시간이 된다면 의문의 종류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 이어하죠.